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들이 중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을까요?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이고, 그게 꺼지면 미국 금융시장, 특히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발언 몇 가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니 델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현 의장입니다.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은 상황이다.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PER, 주가 기업 수익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혹은 PBR, 주가 자산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로 판단하는데요. 미국 과거의 평균 PER이 12배 정도였는데 현재 19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린스본 전 연준 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통화정책 정상화는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지 긴축 발작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긴축 발작이라는 것은 금융시장, 특히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버블이 발생했을까요? 버블 여부를 앞서 PER, PBR 이런 걸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 다음에 고용 등입니다. 이런 지표로 판단했을 때 지난 4월 말 현재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25%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개가 보통 앞서가지 않습니까? 개가 주가고 주인이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한 25%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경기에 이렇게 앞서간 것은 99년 말 2000년 소위 IT 거품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정도 미국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죠. 소위 경제학 교과에서 보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피셔 방정식은 명목금리, 지금 국채 수익률은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여기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명목 GDP는 실질 GDP하고 물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하고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장기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1980년 이후로 보면요, 미 국채 수익률 10년 평균은 6.5% 정도 됐습니다. 명목 GDP는 5.6% 평균 성장했고요. 약 0.9%포인트 국채 수익률이 높았죠. 그러나 최근은 어떻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죠. 이만큼 적정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버블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버블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까지 내려가지고 그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이도 모자라가지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중에 가서 국채도 사주고 모기지 채권 이런 거 사주는 걸 양적완화라고 돈 푸는 것인데요.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3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풀었었죠. 이런 돈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버블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한 3배가까지 올랐고요. 집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8%인데요. 2008년 2분기 그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미국 소비가 11%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이죠. 그 이후로 미국 GDP는 9%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GDP는 거의 정체 상태고 유로존 GDP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빨리 성장한 것이죠. 뭐 경제가 성장에 따라만 고용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초까지 금융위기를 걷는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1172만 개나 증가했었고요. 실업률도 10%에서 지난 4월에는 5.4%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이 자연 실업률을 5.2 내지 5.4%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거의 목표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리를 결정할 때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GDP 갭하고 물가입니다. 우선 그 GDP 갭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GDP 갭이라는 것은 잠재 GDP하고 실제 GDP 차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GDP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7%가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디플레 갭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금리를 충분히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뭐 금리 인상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것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거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난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것도 지난 1분기에 1.3%였습니다.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금리를 경제적인 측면, 실업률 측면에서 보면 올렸어야 했는데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못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현재 0% 연방기금금리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소위 적정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상승률에 얼마나 접근해 가 있는가, 그거를 따지는데요. 제가 이런 표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미국 적정금리를 추정하면 0.7% 정도 나옵니다. 현재 0에서 0.2% 목표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미국이 조만간 올 하반기에는 저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연방 기금 금리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상관계수가 0.9가 넘습니다. 뭐 인과관계를 보면은 연방 기금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올랐고, 또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연방 기금 금리를 또 인상했던 이런 과거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를 인상했을 때 앞서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버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상당폭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통계 모델인데요. 벡터 오토 리그레션, 소위 VAR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미국 금융시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미국 연준이 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변수들이 어떤 충격을 받느냐, 충격 반응 함수를 한번 구해본 것인데요. 금리를 인상했을 때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연방기금금리가 올라가 되면은 이 채권시장, 주식시장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건데요. 뭐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에 조금 호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 뒤따라 내렸었고, 올리면 또 뒤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2011년, 2012년 사이에는 미국 금리가 계속 0%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흐름 보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정책 금리에 비해서 약간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금리는 거의 동행하고 있죠. 그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과관계를 구해보면은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랐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VIR 모형으로 미국이 연방 기금금리를 올릴 때 미국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도 단기적인 충격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게 통계 지표로 그랜저 심스톤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동안 0%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로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 거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물가만 보면은 아직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닙니다만은 GDP 갭이 축소되고 있고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 9월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거품 영역에 들어선 미국 채권 시장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 채권을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에서 계속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은행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 오르고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이 오를 때 그때 채권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